수님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 아들 재호를 쫓아다니며 흉기를 들이밀던 그 사내가 지금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 처리했습니다. 개발보상금 30억. 노인네가 전부 넘기더라고요.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수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받은 평생의 땅값, 그 돈이 아들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숨어선 어머니를 가죽 의자에 앉은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제 어미의 전 재산을 사기칠 수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73살 수님은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남편 봉수가 호미로 텃밭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일상이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삶. 크게 부유하지도 크게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 수님 부부의 삶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은 군청에서 온 공문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토지 보상 안내. 수님은 처음에 그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봉수가 안경을 쓰고 몇 번이나 읽어본 끝에야 두 사람은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일궈온 논밭 1만 2천 평이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은 32억 원이었습니다. 수님은 숫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32억.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한 해에 2천만 원을 벌면 잘 번 것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160년치가 한꺼번에 통장에 찍힌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말순이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수님아, 너 벼락부자 됐다며. 30억이 넘는다면서. 말도 마.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이제 서울 가서 살겠네. 아들 옆에서. 수님은 웃기만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늙어가는 것이 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재호였습니다. 재호는 서울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 했지만 수님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미로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우리 논밭이 신도시에 들어간다더라. 보상금이 나온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온대요? 32억이래.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님은 아들이 놀랐구나 싶어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고맙다. 근데 엄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니?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럼요. 그 돈은 일단 안전하게 예금해 두세요. 제가 좋은 자산관리사 연결해 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들 전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수님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믿음직스럽다. 수님은 전화를 끊고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재호가 자산관리사를 연결해 준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30억을 굴리겠어요. 아들한테 맡기면 안심이지.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겠어. 괜히 이리저리 굴리다가 날리면 어쩌려고.
에이, 재호가 전문가잖아요. 그쪽으로 일하는 애가 엄마 아빠 돈을 날리겠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수님은 남편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뭘 그리 의심하나. 수님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제호 사업을 도와주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호가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겠지. 손주 얼굴 보는 것이 수님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상금 32억 원이 수님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수님은 통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서울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재호가 부하 만식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번듯한 투자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리는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10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2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환금 요청이 몰리면서 재호는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32억. 재호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만식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재호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만식아, 경기도 내려가야겠다. 우리 어머니 댁에. 사모님 댁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가 보상금 받으셨어. 32억.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습니다. 그래. 30억이면 된다. 계획대로 움직여.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진하신 분이야. 잘 구슬리면 어렵지 않을 거다. 만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만식은 수님이 사는 마을에 잠입했습니다. 이장을 찾아가 땅 매입 상담을 하는 척하며 마을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수님 부부가 어떤 시간에 일어나고 누구와 교류하고 어떤 성격인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식은 재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은 아드님을 끔찍이 아끼십니다. 아드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으실 겁니다. 다만 어르신은 좀 신중한 편입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신경 쓸 것 없어. 어머니만 넘어오면 돼. 재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하면 30억쯤은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 시각 수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소개해준다는 자산관리사가 언제 연락을 줄지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 새끼가 엄마를 어떻게 하겠어. 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준다던 자산관리사가 어미의 전 재산을 삼킬 독사의 입이라는 것을. 보상금이 입금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재호가 소개해준다던 자산관리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싶다가도 바쁜 아이 귀찮게 하지 말자 싶어 참았습니다. 알아서 연락해주겠지. 수님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수님은 마당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고 봉수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승합차 세대가 집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뒤따르는 사내들의 인상이 하나같이 험악했습니다. 수님은 손에 들고 있던 고추를 떨어뜨렸습니다. 봉수가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선두의 사내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채권 추심회사 대표 강만식이라고 합니다. 박재호 씨 부모님 되시죠? 수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호 이름이 나오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호가 왜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만식은 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저희 투자자들 돈을 날렸습니다. 180억 원입니다. 수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80억?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호는 번듯한 투자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재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만식이 손짓하자 부하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마루에 펼쳤습니다. 투자계약서, 연대보증각서, 공증 서류들이었습니다.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과 인감도 찍혀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피해자가 150명입니다. 그런데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여기 연대보증 각서 보이시죠? 부모님이 보증을 서셨습니다. 내가 언제 보증을 섰어요? 나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만식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님 인적사항이랑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아드님이 대리로 작성한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어요. 수님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봉수가 서류를 빼앗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위조 아니오. 우리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고. 만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경찰서 가서 따지세요. 지금 중요한 건 돈입니다. 피해자들 중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다 날린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 중에 조직 연결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만식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최근에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32억?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그 돈으로 일부라도 갚으시면 아드님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수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봉수가 아내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요.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소. 만식이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피해자 대리인이에요. 경찰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온다고 돈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만식은 명함을 마루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연락 주세요. 아드님 위해서라도. 사내들이 물러갔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수님 부부만 남았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또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다시 걸었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야 연결되었습니다. 재호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호야,
방금 사람들이 왔다 갔어. 채권 추심 회사라는데 내가 180억을 떼먹었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죄송해?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야. 투자가 잘못됐어요. 주식이 폭락해서 다 날렸어요.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연대보증은 뭐야? 내가 언제 보증을 섰어? 재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제가 대리로 작성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름 빌리면 안 됐는데. 수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부모 이름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것도 180억짜리 빚의 보증을.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올라갈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때 전화기 너머로 굉음이 들렸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투자자 중에 조폭도 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재호야, 재호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봉수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여보, 뭐래? 재호가 뭐래?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재호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녹음된 협박 소리를 재생하던 부하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껐습니다. 재호가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때, 반응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좋아. 일주일 후에 다시 가. 이번엔 강도를 높여. 진짜 무섭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보상금 32억. 그중 30억만 빼내면 되었습니다.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한데요. 재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효도는 다음 생에 할게요. 그날 밤 수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봉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뭔가 이상해. 경찰이 뭘 어떻게 해요? 재호가 인정했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협박하는 건 범죄야.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비명만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내 새끼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내 새끼 손가락이라도 잘리면 어떡하지? 수님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영감, 나 돈 줄 거예요. 뭐라고? 30억을 주겠다고. 내 새끼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자식은 다시 못 낳아요. 봉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진정하고 생각 좀 하자. 뭔가 이상해. 너무 갑작스러워. 수님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자식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못 그래요. 수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 새끼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그 사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살아있기나 한 걸까? 수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봉수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저 사람들이 재호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수는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요? 재호가 직접 인정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180억이니 뭐니 하는 게 말이 돼.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비명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수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봉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만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었습니다. 만식이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 복장이 달랐습니다. 양복 대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봉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만식이 손짓했습니다. 부하 2명이 봉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봉수가 물러서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봉수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75 노인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등이 담벼락에 부딪혔습니다. 봉수가 신음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영감. 수님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봉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만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식의 손이 수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드렸죠. 연락이 없으시던데요. 나요. 이거 나요. 수님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식의 소나기 힘이 너무 셌습니다. 만식이 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2주 안에 30억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부터 자르겠습니다. 손가락 10개 다 자르고 나면 발가락 차례예요. 그래도 안 갚으면 귀를 자르고 그 다음엔 코를 자릅니다. 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식이 멱살을 놓았습니다. 수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식이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집 안 뒤져봐. 뭐 있나? 부하 4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장롱을 헤집었습니다. 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해요. 만식이 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수님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쏟아지고 이불이 뒤집어지고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부하 하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만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입금 확인서였습니다. 만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2억 원. 소문대로네요. 만식이 수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모님, 30억이면 됩니다. 2억은 노후에 쓰세요. 저희도 인정은 있어요. 수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만식이 수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주입니다. 2주 안에 30억 준비해 두세요. 안 그러면 아드님 손가락이 택배로 배달될 겁니다. 만식 일당이 물러갔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수님과 봉수만 남았습니다. 수님이 봉수에게 기어갔습니다. 봉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괜찮아. 허리가 좀 아프네.
수님이 봉수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봉수를 눕히고 등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멍이 들 것 같았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봉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저 사람들이 재호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억?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돈이 없으면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수님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에 재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왼쪽 눈 아래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코 옆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내 얼굴이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저 사람들이 때렸어요. 어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엄마가 뭘 하면 되겠니? 돈 구해주세요. 제발이요. 30억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알았어. 엄마가 구해줄게. 엄마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통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전화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내 새끼 얼굴이 저렇게 됐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봉수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뭐래? 재호가 뭐래? 영감, 나 돈 줄 거예요. 내일 당장 은행 가서 30억 빼올 거예요. 봉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 뭔가 이상하다고. 왜 재호가 직접 안 오고 전화로만 해? 왜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 수님이 봉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아까 재호 얼굴 못 봤어요. 얼굴이 엉망이에요. 눈이 멍들고 입술이 터졌어요. 저 사람들이 때린 거라고요. 그래도 뭐요? 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5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돈 때문에 자식 잃으면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당신은 자식 죽어도 돈이 더 중요해요. 봉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봉수가 돌아 누웠습니다. 수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멍든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야 합니다. 30억을 빼서 저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새끼가 삽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재호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특수 분장용 물감이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멍 자국이 사라지고 터진 입술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재호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반응 어땠어? 완전히 넘어갔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시더라고요. 그래. 다음 주에 돈 받으러 가. 수표로 받아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호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콩행 비행기 티켓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0억을 받으면
바로 출국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대신 편하게 사실 수 있게 2억은 남겨드릴게요. 재호는 웃으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수님은 몰랐습니다. 영상 속 아들의 상처가 물감으로 그린 가짜라는 것을, 자신이 구하려는 아들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봉수는 밤새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님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수님은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30억 출금하려고요. 수표로 주세요. 창구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은 시골 읍내 은행에서 흔히 오가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출금하시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수님은 미리 생각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사업에 투자하려고요. 서울에서 투자회사 하는 아들이에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으시거나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니신지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서요. 수님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한테 주는 돈인데 무슨 사기예요. 지점장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수님의 손에 30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 뭉치가 들려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1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님은 수표를 가슴에 품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만식이 지정한 장소는 읍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주차장이었습니다. 수님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만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수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만식이 수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수님이 만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재호 살려주세요. 이게 내 평생 재산이에요. 40년 농사지어서 모은 땅값이에요. 만식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아드님 잘 보살펴 드릴게요. 이제 빚은 청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죠. 정말 우리 재호 안 다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 해치고 싶진 않아요. 아드님한테 잘 전해드릴게요. 만식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사세요. 검은 승용차가 떠났습니다. 수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 경계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억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재호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빚을 갚았으니 저 무서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수님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님은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돈 줬어요. 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맘대로 했으니 나도 할 말 없어. 봉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님은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목숨보다 중요한 돈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줬으니 이제 괜찮은지, 다친 곳은 나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돈 정리하느라 정신없겠지. 내일은 연락이 오겠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재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수님은 재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재호가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번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닷새째, 엿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수님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봉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수님이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서울 가봐야겠어요. 재호 회사로 가봐야겠어요. 봉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 부부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재호가 예전에 알려준 회사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택시를 탔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번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수님은 안도했습니다. 건물이 있으니 회사도 있겠지. 재호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던 것이겠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재호의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재호 대표님 회사요. 어느 층인가요? 안내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회사요. 잠시만요. 안내원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석 달 전에 나갔는데요. 지금 그 층은 비어 있어요. 수님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석 달 전에 나갔다고요. 네. 갑자기 이사 가셨어요. 야간에 짐 빼셨던 것 같아요. 수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봉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 층이 몇 층이에요? 가볼게요. 12층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수님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봉수가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수님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재호의 회사가 있었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수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여기서 일했습니다. 투자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없습니다. 석 달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호는 어디 있습니까? 3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님의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봉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수님이 돌아보았습니다. 봉수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감, 영감, 왜 그래요? 봉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감, 수님이 봉수를 붙잡았습니다. 봉수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봉수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수님은 정신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봉수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님은 수술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잔액 1억 8천만 원이 찍힌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억을 주고 남은 전부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재혼은 어디 있습니까? 회사는 왜 비어 있습니까? 3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그 시각 홍콩의 한 고급 호텔에서 재호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30억은 이미 홍콩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만식에게는 수고비로 2억을 송금했습니다. 재호가 휴대전화를 꺼내 만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개월간 입 다물고 있어. 한국 정리되면 연락할게. 나중에 더 큰 건 같이 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재호는 한국 유심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 유심을 끼웠습니다. 한국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재호가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효도는 다음 생에 할게요. 재호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홍콩의 태양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병원 수술실 앞에서 수님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구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님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메아리 없는 절규뿐이었습니다. 봉수의 수술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만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봉수는 이틀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님은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재호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비어 있었습니다. 30억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직 연락 안 돼요. 바쁜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병상에 누운 남편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 수술비, 약값, 검사비. 1억 8천만 원이던 잔액이 한 달 만에 1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석 달째에는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 설거지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님은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에요. 식당 사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힘든 일 못할 것 없어요. 수님은 그날부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봉수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은 세제에 절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다리는 저녁이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님이 병원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투자회사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재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여성이 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그 회사에 5억 넣었는데 다 날렸어요. 수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도 재호에게 돈을 빼앗겼단 말입니까? 저는 미연이라고 해요. 남편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머님, 병실 옆 방이에요. 미연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많아요. 미연의 소개로 수님은 재호에게 사기당한 피해자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님은 병원에 봉수를 맡기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2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수님처럼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모임 대표라는 사람이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미연 씨 소개로 왔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대표가 수님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 피해자가 150명이에요.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수님은 숫자를 듣고 아찔해졌습니다. 150명, 200억. 재호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은 것입니까? 저는 30억 당했어요. 30억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억은 피해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박재호 씨랑 어떤 관계세요? 투자자세요. 수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님에게 쏠렸습니다. 아드님이라고요. 네. 재호가 제 아들이에요. 저도 사기당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 친아들한테 사기를 당하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미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석호 변호사님이세요. 저희 모임 고문 변호사님이에요. 정석호 변호사가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재호 씨 어머니라고요. 네.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석호 변호사와 수님은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것,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 재호가 울면서 돈을 구해달라고 한 것, 30억을 건넨 것, 회사가 비어있던 것. 정석호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친어머니까지 속인 겁니다. 이건 특수사기에 해당해요. 특수사기요. 네. 피해자가 150명이고 피해액이 200억이 넘으니까요. 거기다 친족 사기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사기꾼입니다. 150명에게서 200억을 빼앗은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제 어미에게서도
30억을 빼앗았습니다. 정석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연락이 안 돼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설탐정팀을 고용할게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정석호 변호사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요. 아드님이 해외에서 또 사기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납니다. 빨리 잡아야 해요. 2주 후 정석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홍콩의 어느 고급 호텔 수영장이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는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느긋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어미가 설거지를 하며 병원비를 버는 동안, 제 아비가 병상에서 신음하는 동안 아들은 홍콩에서 호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호와 만식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 한국에서 수배령 떨어졌습니다. 알아. 걱정 마. 인터폴까지 오진 않을 거야. 홍콩에서 새 사업 준비하고 있어. 정리되면 연락할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인간이었습니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태연하게 새 사기를 준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탐정이 자금 흐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호의 계좌에서 홍콩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었습니다. 30억 중 28억이 홍콩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2억은 만식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정석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자료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을 잡을 수 있어요. 수님은 아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평화로운 얼굴, 제 어미를 지옥에 빠뜨리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얼굴. 그날 밤 수님은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세상에 내보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어미를 포함해 150명을 지옥에 빠뜨렸습니다. 200억이 넘는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인지 분노가 슬픔을 덮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석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님, 미연, 피해자 모임 대표, 그리고 탐정팀장이 모였습니다. 탐정팀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재호가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만식이라는 부하를 만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정석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음 입국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주 후입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만식을 만날 겁니다. 그 오피스텔이 만식 명의로 되어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수님이 정석호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어디를요? 잠복이요. 재호를 직접 보겠습니다. 정석호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위험합니다. 만식이라는 자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증거 확보하고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어머님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건지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석호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탐정과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2주가 흘렀습니다. 수님은 그 사이에도 식당 설거지를 하고 병원에서 봉수를 돌보았습니다. 봉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는 없었지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수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수님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잠복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병원에 봉수를 맡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탐정 팀장이 지하철역 앞에서 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네. 저쪽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입구가 보이는 자리예요. 두 사람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박재호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도착할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올 거예요. 수님은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커피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아들을 보게 됩니다. 제 어미에게서 30억을 빼앗아간 아들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4시가 지나고 5시가 되었습니다. 수님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5시 30분 탐정이 수님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저기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오피스텔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수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아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제 아비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제 어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은 저렇게 살찌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고. 아니에요. 같이 가요. 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탐정이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재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층, 4층, 5층, 7층에서 멈췄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7층입니다. 만식명의 호실이 7045예요. 두 사람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수님이 먼저 내렸습니다. 탐정이 뒤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701호, 702호, 7035, 7045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이 벽에 등을 붙이고 문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탐정이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와인 진열장. 재호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만식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지금은 개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 처리했습니다. 개발 보상금 30억, 노인네가 전부 넘기더라고요. 재호가 웃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어머니가 순진하시긴 해도 그 돈을 쉽게 안 내놓으실 분인데 내 연기가 일품이었나 보군. 수님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연기.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빚쟁이도 협박도 아들의 멍든 얼굴도 전부 연기였습니다. 재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홍콩 사업 자금이 해결됐어. 그 돈으로 홍콩에 사무실 냈어. 가상화폐 투자 쪽으로 해볼 생각이야. 동남아 부자들 상대로. 만식이 물었습니다. 사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적당히 효도하는 척하면 되지. 몇 년 있다가 연락해서 사업이 잘 됐다. 은혜 갚겠다 하면 다 용서하실 분이야. 어차피 얼마 안 사실 뿐이고.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막지 않으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사실 뿐이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미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30억을 빼앗아 놓고 얼마 안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님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탐정이 재빨리 따라왔습니다. 수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탐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녹음됐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녹음됐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밤을 새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어미에게서 30억을 빼앗았습니다. 제 아비를 병상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웃으면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사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님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이 천천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것으로.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수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봉수가 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진 남편이. 수님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이제 내가 심판해야 하는구나. 다음 날 수님은 정석호 변호사, 피해자 모임 대표와 함께 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았습니다. 탐정팀장도 동행했습니다. 네 사람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정석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150명의 진술서입니다. 피해 총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탐정팀장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재호와 공범 강만식의 대화 내용입니다. 사기 범행을 직접 인정하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관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장님, 잘 처리했습니다. 개발 보상금 30억, 노인네가 전부 넘기더라고요. 재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어머니가 순진하시긴 해도. 수사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정석호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금 흐름 자료입니다. 피해금이 어떻게 홍콩으로 빠져나갔는지 추적한 겁니다. 박재호 명의의 홍콩 계좌로 200억 원 이상이 송금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공조 수사가 가능합니다. 홍콩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재호가 제 아들입니다. 수사관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고소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고소합니다. 수사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청을 나온 후 정석호 변호사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송에도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송이요. 탐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싶다고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면 여론이 움직입니다. 수사에도 힘이 실릴 거예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내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사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수님은 카메라 앞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것,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 아들의 멍든 얼굴을 보고 돈을 준 것, 회사가 비어있던 것, 남편이 쓰러진 것,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었던 아들의 말. 어차피 얼마 안 사실 뿐이고. 수님은 카메라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노후 자금 5억을 잃은 60대 부부, 퇴직금 3억을 날린 50대 남성, 암 투병 중인 어머니 치료비로 모은 2억을 빼앗긴 40대 여성. 피해자들의 눈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친어머니한테 사기를 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빨리 잡아서 엄벌해야 한다. 피해자분들 힘내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홍콩 경찰과의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호의 위치가 특정되었습니다. 홍콩 카오룽 지역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체포 방법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직접 체포하려면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재호가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탐정팀의 정보에 따르면 재호는 이틀 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공항에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홍콩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입국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여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사복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재호 씨 맞습니까? 재호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무슨 사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부르시면 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호가 끌려 나왔습니다. 입국장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재호 씨, 친어머니까지 속인 게 사실입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 금액이 200억이 넘는다는데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연한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같은 날 만식을 비롯한 조직원 8명도 검거되었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녁 뉴스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200억 사기 조직 일망타진, 친어머니도 속인 페류나 검거. 병실에서 수님과 봉수는 나란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재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 수님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 했으면 저놈이 평생 저러고 살았을 거야. 더 많은 사람 올렸을 거야. 당신이 막은 거야. 수님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아들을 바라보며 수님이 은조렸습니다. 재호야,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재호는 처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당신 어머니가 직접 확보한 겁니다. 그날 오피스텔에 계셨어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네. 문 밖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사실 뿐이라는 말까지.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조실에 흐느끼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우셨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태어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신고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TV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칼로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재호가 벌을 받아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호가 감옥에 가야 진짜 반성할 기회가 생깁니다. 수님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이 되길 바라서 그런 거야. 차가운 바람이 수님의 볼을 스쳤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어미의 마음은 칼로 제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님도 매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복 대신 죄수복을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150명,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였습니다. 게다가 친어머니까지 속인 폐륜 행위가 가중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결날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호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아들이 감옥에서 1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출소하면 60살이 넘습니다. 수님 자신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호가 면회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할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봉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봐. 뭐라고요? 재호 만나러 가보라고.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수님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봉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평생 미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한 번은 만나봐야지. 수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철문을 지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형편없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양복을 입고 와인을 마시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49살의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젖을 물리고 밤을 새웠습니다.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야. 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엄마가 많이 생각해 봤어.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 다 해주려고만 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어.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힘든 걸 이겨내는 법을 안 가르쳤어.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엄마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책임도 있어.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사랑한다면서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수님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여기서 사람이 되어라.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참회해라.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게 엄마한테 하는 진짜 사과야.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효도할게요. 꼭 사람이 될게요. 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우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재호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또 와주실 거죠?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수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님은 매일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재호의 재산과 사기 수익금은 모두 압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홍콩에 숨겨둔 돈까지 추적하여 환수했습니다. 수님에게도 30억 중 22억이 돌아왔습니다. 수님은 그 돈 중 10억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봄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봄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생계비를 보조하고 심리 치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수님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며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어르신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한테 30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자식 믿는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도 아들이니까 믿었어요. 내 새끼가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하세요. 자식이든 손주든 주변 사람이든 큰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효도는 부모가 사기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수님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수님에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재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함께 상장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 봉사활동 우수상이었습니다. 수님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재호의 손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못 읽는 분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한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님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봉수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재호한테서 온 거야.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봉수에게 건넸습니다. 봉수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영감, 저 녀석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봐요.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야. 당신이 그 녀석 잡아서 감옥에 보냈으니까 정신을 차린 거야.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건 그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재호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봉수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알았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아픈 가르침을 주는 것,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